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일 이종근의 HQ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지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 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4년 동안 갈고 닦았던 자신들의 실력을 여한없이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안에 담긴 많은 뭐랄까요, 선수들의 어떤 노력들, 그리고 숨은 열정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페어플레이 정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굉장히 여유가 넘쳤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정말 그 어느 나라의 선수들한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배려심,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진짜 올림픽 정신이겠지요. 우리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목을 매던 시절이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 즉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올림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미 뭐 금메달이 몇 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는 정말 멋있는 그런 이 스포츠 정신들, 이것이 도리어 전 세계를 열광케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일면톱도 사실 올림픽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약간 좀 포인트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개막식 보셨을 겁니다. 올림픽 개막식은 저도 기억에 남는 개막식이 참 많습니다. 물론 88 서울 올림픽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이 열리다니, 뭐 이런 심정으로 올림픽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막식에서 굴렁쇠를 쫙 몰고 가는 그 소년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림픽의 개막식은 전 세계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보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자, 또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문화의 깊이, 그 옛날부터 이 나라가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현재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화 세계로 나아갈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잔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신 분들은 경악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눈을 좀 가리게 하고픈 그런 장면도 참 많았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마치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문화는 이렇다라고 가르치려 들었던 게 아니냐, 그것을 오늘 일면톱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PC주의에 물든 파리 올림픽입니다. PC라는 건 이제 굉장히 일반화된 용어인 것 같아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원래 이 PC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 이렇게 여겨지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PC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어떤 집단이나 혹은 계층이나 혹은 그런 단체, 이런 종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도 말 것이며, 그런 말을 그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차별화하지 말자. 이게 사실 PC, 정치적 올바름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강요하다시피 하니까 그것이
도리어 보편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전 세계의 중세에서 근대의 문을 열었던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를 등장시키는데 목이 동강 잘려서 그 목을 들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모습, 아이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될까요?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아예 거의 성기까지 남자 배우가 성기를 거의 노출하다시피 한 얇은 파란색 망사 같은 옷을 입고 디오니소스의 그런 모습으로 그 연출한 장면이랄지, 또는 예수와 12제자의 그런 그 마지막 성찬식 최후의 만찬 패러디에서 동성애와 페미니즘으로 그 장면을 채웠다랄지, 물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의 그 배경에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보편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런 눈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잔치를 벌이는데 남녀노소, 성별, 종교, 또는 국적, 또는 출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시각으로 이 퍼포먼스를 벌이려는 최소한의 배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프랑스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라. 우리는 동성애와 페미니즘 이렇게 배려를 해.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렇게 프랑스 왕비와 왕의 목을 잘랐어. 이런 것들을 굳이 강요하듯이 자랑스럽게 그런 모습들을 펼쳐나가는 것, 보는 내내 거북했던 건 나이 60에 저 같은 그런 그 나이의 사람들만, 세대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기사가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인용한 그런 그 분이 있습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31일 이 지금 프랑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PC주의의 핵심은 좌파가 도덕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대중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라면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막스주의를 주장하던 유럽 좌파들이 PC주의로 전향한 뒤 인류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PC주의에는 동성애와 페미니즘, 환경주의의 일종인 비건주의와 탄소중립, 지나친 동물권에 대한 집착, 뒤틀린 역사 해석 등이 포함되어 있고, PC주의가 넘치다 보니 본래 취지인 평등을 위한 소수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소수가 다수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강량 전 국가전략연구위원은 또 이번 파리올림픽은 전통적인 프랑스 혁명이 이야기했던 인권이 극좌적 PC주의에 의해 변질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문주의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인권 지향 최고주의가 된 것이라면서 휴머니티즘이 하나님보다 세진 것이다. 자유평등 박애정신이 초월해 부작용이 난 것이고 이것의 발현이 바로 PC주의의 폐해로 나타난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선수들이 대단히 각국 선수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가 마련한 식사도 비건주의와 채식주의가 강요된 느낌, 그래서
고기라든지 최소한 운동선수들이 취해야 할 단백질의 그 양이 너무나 최소화돼서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그건 역시 뭐 동물권 얘기가 나오고 환경주의 얘기가 나오고 해서 선수들의 어떤 그런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이런 그 환경적인 측면만 선수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냐. 또 에어컨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해서 자연적인 어떤 순환으로서 쿨링 그 시스템을 갖췄으니까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다. 설치하고 싶으면 너네 돈으로 해라. 라는 고압적인 조직위의 행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올림픽위원회는 매 4년마다 어마어마한 스폰서들에 의해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은 최소한 선수들의 기본적인 어떤 체력이라든지 그 안정적인 그 환경을 보장하는데 최소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퍼포먼스만이 아니라 이런 개막식만이 아니라 선수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도 환경주의, PC주의를 표방하면서 그것을 갖추지 못한 것. 이러나 저러나 프랑스는 이번에 국가적 이미지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올림픽은 원래 국가적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도리어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사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 첫 번째는 오래간만에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칭찬을 받을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지요. 근데 하도 그렇지 못한 모습만 보니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사설 제목은 이겁니다. 모처럼 모범 민생국회 사례 보여준 정무위. 아시다시피 지금 위메프와 팀원, 그래 합쳐서 팀F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죠. 팀F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혈안 질의가 정무위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방어하고 아이고 이거 정부 탓하지 마라. 전 정부가 문제다. 아니면 이것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그런 국가적 재난 같은 것이다 하고 외부의 어떤 탓만 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를 옹호하기만 하고, 야당은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것만 부각을 해서 공격만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법사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여당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의 어떤 그 행태였다고 한다면 이번 정무위에서는 거꾸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당은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당은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도대체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사실 팀원과 위메프 사태는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팀원과 위메프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가 된 지 오래됐어요. 매출액, 이라든지 혹은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1000억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커머스는 고객의 돈을 먼저 받아서 약하는 평균 50일 이후에 실제 점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행태에 마치 금융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듯이 55일 동안을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머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공정위도 그렇고요, 금융위도 그렇고요. 물론 이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해당 법상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늘 이 핑계는 사태가 벌어지고 정말 억울한 그런 이 자영업자들
뭐 점주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이런 팀원과 위메프의 할인 상품권을 사야 했던 그런 서민들이나 학생들 묻은 돈들을 전부 다 흡수해서 자기네들의 이 회사를 늘리는데 쓰고 또 나스닥 상장에다 쓰고 이렇게 정말 파렴치한 부도덕한 경영 행태를 보이는 것을 중간중간에 정말 막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지금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여당이 지금 이렇게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당과 같이 똑같이 지금까지와 같이 질타만 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국회의 올바른 어떤 자세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이 사건을 야기한 지금 장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상임위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 질의와 대책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모습이 더욱 넓게 퍼지길 기대한다. 이 정무위의 모습이 다른 상임위도 이렇게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머리를 맞대고 마련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두 번째 사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한회동 당정 원팀 정신 회복 출발점 되기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30일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했죠. 당정 관계 회복과 원활한 국정 운영 등 원팀 정신 회복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약 한 90분 정도 양쪽 다 점심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고요. 대통령은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당을 잘 이끌어달라라고 당부했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게 잘 해내겠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설은 굉장히 이 회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반기는 그런 방향을 그런 내용입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할 태세인데 이렇게 당정 관계가 원팀이 되어야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사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아투 여기서 막을 내리고요.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윤건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건영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국정상황실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윤건영은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잘했다,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못했다, 이런 이분법의 사고를 가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킴이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는 어떠한 비판도 내가 다 막아내겠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점의 오류도 없었다 라는 투의 그냥 뭐랄까요, 로봇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물론 저도 굉장히 통탄에 맞지 않는 사건이 있지만 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조선족에게 우리나라의 블랙 요원의 명단을 유출했다라는 사건과 관련해서 윤건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국 이래 정보전 최대의 사고다. 블랙 요원 신상이 유출됐다. 초동조치 완료가 납득이 안 간다. 정보망이 무너졌다. 라고 목소리 높여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망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건국 이래 최대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건이다. 이자가 이렇게 떠들 때마다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구린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망가뜨린 것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윤건영이가 뭘 덮으려고 했는지를 하나씩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휴민트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대북
인적 정보 네트워크 말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물론 제가 윤석열 정부의 정보사 군무원 유출 사건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저도 질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보망에 대해서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무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들이 대북 휴민트를 무너뜨렸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복원해야지 윤석열 정부마저 구멍이 뚫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질타를 하는 것이지, 지금 윤건영이처럼 자기네들은 잘났는데 자기네들은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참지 못해서 다시 자료를 갖고 하나하나 그 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북 휴민트, 즉 북한과 관련된 인적 정보 네트워크, 블랙 요원부터 시작을 해서 화이트원 요원이라든지 혹은 우리 정부에 협조하는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휴민트를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대중이 바로 자신이 정권을 잡자마자 대북 부서를 전부 다 없애고 자그마치 1천여 명에 달하는 전문 요원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핑계가 국정원이 뭐 대남 사업을 하고 총풍을 한다라는 핑계로 완전히 국정원을 들쑤셔서 정보원들을 전부 다 노출시켰습니다. 그때 휴민트는 거의 도륙당했습니다. 처음에 500명, 그 다음에 5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북한에서 공작을 하다가 남한에 들어왔더니 완전히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어쩐 일인가 봤더니 아예 부서를 없애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데일리 10년 좌파 정권이 붕괴시킨 국정원 휴민트라는 2012년 7월 20일자 기사를 보십시오. 북풍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겁난 것인지 몰라도 김대중 정부는 1998년 구제금융 사태에 따른 구조 조정을 이유로 국정원 내부 직원 581명에 대해 재택근무 발령을 냈고, 이 가운데 사직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을 1999년 3월 직권 면직했다. 아니, 구제금융 사태에 따른 구조 조정을 국정원에 들이댄다고요? 나라의 최소한의 대들보 기둥 있죠? 국가 안보를 지킬 그런 대들보의 기둥을 다른 핑계를 대고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가 이 결정적인 어떤 시작이 됐고요. 노무현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1심회라는 간첩을 수사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거를 압력을 넣어서 중단시킵니다. 1심에는 김정일을 한마음으로 모신다는 뜻의 미국 교포 마이클 장이 조직한 간첩단 조직원입니다. 조직원 5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수사를 지휘한 수사국장을 민정수석실로 불러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김대중과 노무현의 국가 안보에 대한 실체였습니다. 문재인은 또 한 가지, 노무현은 어땠습니까? 바로 김만복이라는 정말 최악의 무능, 더 이상 무능할 수 없는, 근데 또 자기는 정치인이 되고파서 튀고파서 완전히 관종이 된 인간을 국정원장에 임명을 해서 정말 최악의 국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문재인. 원운석에, 국정원의 원운석 있죠? 양지를 추구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한다는 식의 어떤 내용들, 그런 원운석을 신영복 통일혁명당 사건이고
이미 통혁당은 어떠한 사건인지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했죠. 간첩이라고. 통혁당 사건이야말로 이 좌파들이 부인을 못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군 대위라는 신분으로 대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킨 통역당 조직원 신영복, 이 사람의 필체를, 이 사람의 그런 붓글씨로 원운석을 만든 것, 그것만 문제였습니까? 그야말로 국정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좌파 중에 좌파 정해구라는 그런 성공회대 교수를 국정원 개혁에 무슨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좌파 중에 좌파 학자를 국정원 개혁의 책임자로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원의 모든 캐비닛 다 열었고 탁탁 털고요. 국정원 직원들 전부 다 노트 하나씩 다 줘갖고, 자, 지금부터 다 뿔어라. 너희들이 다 뿔면 진짜 제대로 뿐 사람은 용서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를 밀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도록. 정말 그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최악의 무슨 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윤거영이랑 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자 바로 그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무사가 밝혀낼 수 있는 게 바로 정보 유출이거든요. 군에 기밀을 유출하지 못하게 방첩 활동을 하는 것이 기무사입니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감사를 끊임없이 추구할 곳인 기무사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굉장히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누가 축소시켰다고요? 문재인이 축소시켰습니다. 온갖 음모론을 쿠데타를 했느니 했느니 해서 온갖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기무사를 해체시켰죠. 중앙 썬데이 기사입니다. 2011년 기사. 대북공작 남한 3,000명, 북한 250명 숙청된 98년이 분수령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대북 공작이 무너진 것이 98년이 분수령이었다는 뜻입니다. 98년 누구죠?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자마자 대북 공작국 소속 간부들을 전부 다 재택근무 명령을 시켰고, 휴민트 인적 정보를 맡은 대북 공작국과 대북 대공 수사국을 조직 개편으로 없앴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이렇게, 당시 이름은 안기부였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 폭풍을 일으켰고 북한 파트를 전부 다 도륙을 했습니다. 국정원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국정원 강제 퇴직자 모임 죄송합니다. 송영인 대표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8년 4월 1일은 국정원 581명 직원이 그대로 당한 날이다. 중앙정보부 때부터 29년 6개월째 근무해왔고 제주도 지부장이었던 그가 면직 및 재택근무를 받았던 것입니다. 1일 내곡동으로 항해하러 갔지만 총을 들이대는 방호요원에게 막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생부를 들이대고 휴민트를 담당했거나 블랙 요원들이거나 북한 공작을 했거나 이런 파트를 무참하게 없앴던 게 김대중 때부터였습니다.
이래놓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건영이가 뭐라고요? 자, 대북 공작관인 날 짓밟아 지난 정권이 휴민트 붕괴시켰다. 주간조선 기사입니다. 2024년 4월 28일자 기사고요. 정보사 예비역 대령 정규필 대령의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는 이분이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이었거든요. 근데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이분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북한 관련 파트 일을 하고 있는 이분은 화이트 요원이죠. 이 화이트 요원을 지금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북 휴민트 붕괴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걱정이 된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된다. 대한민국의 3대 정보축이 무너졌다.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2017년 문재인이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원을 무너뜨렸고 2018년 기무사를 해체했고 문재인이 2019년 초부터 정보사의 군정보 휴민트 조직을 무너뜨렸다. 정보의 3대 축인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를 붕괴시켜서 이렇게 요원들의 설 자리를 잃게 했다라는 게 이 화이트 요원, 평생을 화이트 요원으로 살았던 대령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윤건영이의 이런 표현이 무색하게 최근에 단독 기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국정원 문정부 당시 휴민트 유출 의혹. 윤건영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문재인 당시 국정원 대북 공작국 소속 한 간부가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출력을 했고, 명단을 출력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무단으로 출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밀들은 출력하는 즉시 발각이 되죠. 출력 자체를 못하게 기밀로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출력을 하면 출력을 못하는 단계가 되고, 그것을 비밀번호를 넣거나 억지로 접근해서 출력을 하면 그것이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기사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 시절이죠.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의 발령이란 A씨. 대북공작 경험이 없던 A씨는 발령 직후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 명단을 출력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민감한 정보인 대북공작망 관련 기록을 출력한 건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공교롭게도 활동 중인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이후에 발각돼서 북한에서 고사포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서버에 남은 출력 기록이 확인됐고 정보당국은 A를 조사했는데 A는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뽑았다라고 대답을 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마무리됐다. 윤건영에게 묻습니다. 이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었습니까? 2019년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입니다. 이자가 출력한 다음에 북한에서 활약하던 우리의 공작원 절반이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고사포로 처형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정보 유출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슨 최악의 정보 유출 운운을 합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저 사람, 출력한 사람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제서야 지금 MBN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 이건 역시 씁쓸합니다. 이렇게 대북 정보원들이 갈기 찢기고 무너지고 처형당하고 하는 와중에 이렇게 되니까 김정일이 죽었는데도 당시에 사망을 확인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물론 제가 지난 정부의 일을 탓하면서 현 정부의 지금 이런 정보 유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최악입니다. 물론 윤건영이 말하는 그런 최악이 아니고 이 자체는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도륙을 했던 우리나라 정보 3대 축을 무너뜨렸던 책임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탓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보사와 관련된 기강, 국정원에 관련된 기강, 국정원이 이제 곧 9월달 전에 100여 명의 인사를 한다고 하니 제발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박지원 같은 자들 또는 김만복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무너뜨린 국정원을 바로 세워주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 시작을 할게요. 신앙님과 김만배의 그 전에 강영삼님께서 지금 슈퍼챗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읽어드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데 읽어드리지 못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지금 이미 구독 눌러주신 구독자분들도 들어오실 때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김만배 신앙님 얘기입니다. 김만배 신앙님이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실 명목은 명예훼손이긴 하지만 선거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여론을 조작해서 개입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그 제목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이제 부인하고 뭐 하는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지금 소식은 기가 막혀서 이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항님이란 사람을 잘 압니다. 저의 선배이지요. 같은 한국일보 계열사에서 선후배로 이 사람은 코리아타임스 44기 정도고 제가 52기니까 거의 10년차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며 가며 만났고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이런 공적인 논평이나 시사와 관련된 공적인 분석에서 작용을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엄청 놀랐고 엄청 실망했고 엄청 분노를 느낍니다. 이 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님, 우리가 신앙님이 김만배에게 책을 주면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것이 조작된 인터뷰를 뉴스타파에 대통령 투표일 3일 전에 낸 대가이다 라고 지금 알고 있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앙님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 장사를 정말 비열하게 김만배와의 어떤 거래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도 책을 보냅니다. 이 책을 보낼 때는 당신만 갖고 있으라, 내지는 이 책의 가치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책 3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기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고 어쩌고 하면서 사실 그 문재인 때 사람이에요. 문재인 때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임명까지 시켜줬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기현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받고서 문재인이 평산책방을 열자 이 책을 보내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주군에게 딴 사람한테 받은 책, 이 책이 괜찮은 책이다 라고 싶어서 보내줬다 라고 여기까지는 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갑작스럽게 이 드라마의 내용이 확 바뀝니다. 저는 무슨 책을 권하는 그런 예능 프로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사건 반장 같은 프로로 바뀝니다. 어떻게요? 자, 신앙님이 정기현에게 책이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책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값을 내라. 아니, 처음에는 책을 그냥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책값을 내라. 기왕에 도와주려고 생각했던 것이고 평산마을에 계신 분한테 선물까지 하신 셈이니 말씀드린 가격으로 책값을 주면 된다. 책값 1억 5천만 원을 내라. 이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은 그런 사람 없는데 제가 대학생 때까지는 그랬어요. 지방에 이제 그 시외버스 있잖아요. 지방의 시외버스. 어느 지방에서 어느 지방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타면 깡패들이 들어옵니다. 3명 정도가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허접한 물건들을 다 무릎 위에 올려놔요. 그러고서 협박을 합니다. 자, 무릎 위에 올려놨으니까 지금부터 이 물건은 1,000원이야.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돈을 거둘 테니까 착실하게 지금부터 1,000원씩 내. 문신이 그려진 3사람이 올라타갖고 물건을 던져주고 강매를 하고 협박을 해서 강매를 해갖고 돈을 걷어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그걸 당했어요. 승객들은 끽소리 못합니다. 기사도 그때는 두려워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 강제, 그런 갈취 사건이 비일비재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했던 행위가 그 시외버스, 시골버스에서 했던 깡패들과 뭐가 다르죠? 이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제 책값 받으려고 해. 처음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준다고 했잖아? 책값 받으려고 하는데, 남 줬다며. 그럼 선물 네가 줄 수 있고, 나한테 1억 5천만 원만 내. 책 3권이에요. 그 책, 교보에도 살 수 있어요. 얼마에? 몇만 원씩이 주면 사요. 근데 1억 5천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을 내가 돌려받을까? 그러면, 문재인한테 내가 달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고, 정기현한테 준 건데, 글로 가 있으면 내가 달라 그러면 어때? 그럼 너 문재인이랑 관계가 끊어질 거 아니야.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또
이겁니다. 1억 5천만 원을 계속 못 내자. 아니, 야, 1억 5천만 원 너무, 야,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 비싸니? 하고 얘기하니까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데, 그러면 나도 거기에 걸맞게 조치할 거야. 아니, 돈을 못 준다고? 아, 그래? 그러면 뭐, 저 문재인한테 직접 받을게. 내가 사모님한테도 자초지종을 말씀드릴까 해. 그러자 결국 세 차례에 걸쳐서 4,700만 원을 억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신앙님이라는 사람의 행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책 말씀입니다. 뭐냐면 혼맥도예요. 혼맥도가 재벌들의 혼맥도, 그러니까 재벌, 그러니까 대기업의 오너들의 딸과 아들이 어디로 시집장가를 갔나? 그러면 그게 이제 옛날에 그 관료들, 그야말로 고위급 관료들 집안과, 그 다음에 뭐 군 장성들 집안과, 그 다음에 언론 사주들 집안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기업, 대기업 오너의 누구 아들은 누구와 딸과 결혼하고 하면서 이렇게 혼맥도를 작성한 그런 책입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요. 왜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몸담았던 서울경제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이 이 혼맥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책을 냅니다.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일보 전체그룹에서 코리아타임스의 기자였던 사람이 한국일보 전체그룹에 있는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서 있는 혼맥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수정해갖고 책 낸 거에 불과해요. 자기가 무슨, 아니, 영자지 기자가 무슨 산업부 기자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혼맥도를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천착을 해서 무슨 자기만이 아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아니, 그런 내용이라는 게 말도 안 되지. 1억 5천만 원짜리 책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이 혼맥도는요, 서울경제만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 낸 다음부터 또 잇따라서 뭐 한국경제도 비슷한 연재도 하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해요. 그걸 모아서 책 낸 게 무슨 자기가 무슨 뭐 대단히 무슨 저작권을 갖고 있느냐 하면서 1억 5천만 원씩 협박을 하면서 팔아먹는다? 저는 정말 제가 30년 전 알았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찌됐든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사기 행각을 벌였던 말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사기 행각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대통령 선거를 개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김만배라는 자, 대장동을 대장동의 그 수익을 토건 비리족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장동에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을 내서 이재명과 손을 잡고 대장동 수익을 낸 그런 검은 커넥션의 주범인 김만배가 자기의 행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미리 약을 치는 과정. 그러니까 9월 15일 날 신앙님과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의 밑그림을 다 인터뷰를 하듯이 만들어낸 것. 그 작업은 딱 두 가지죠. 대장동은 어마어마하게 이재명의 타격이고, 그 이재명이 타격을 입으면 자기를 보호해줄, 정확하게는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간 그 돈을 다 범죄 수익으로 환수당할 위기에 처한 김만배가 작업을 벌입니다.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다. 하나는 이재명은 좋은 사람이다. 이게 동시에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건 대장동과 이재명은 을 연관시키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다. 왜? 이재명이야말로 공산당이다. 왜?
대장동의 수익을 토건 비리족들이 다 가져가려고 했더니 그걸 악착같이 뺏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공산당이다. 이 말을 되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처음에는 화천대유의 바지 사장인 이성문한테. 그래서 이성문이 재판에서 그 말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성문이 다 뿔었어요. 이거 김만배가 시킨 말이라고. 그렇게 하자 이재명은 대장동과 관련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 말을 합니다. 아니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시민 환수였고 그게 바로 이 토건 비리족들이 나를 공산당이라고 부른 정도였다고. 시민 환수를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해서 이런 식의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대선 기간 내내 공산당 프레임을 되뇌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좋은 사람이죠. 대장동의 수익을 전부 다 뺏어서 시민에게 환수하게 했다라는 완전히 이슈를 그냥 그쪽으로 돌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신앙님과 인터뷰를 그 따위 방식으로 하면서 이것들을 전부 다 오마이뉴스, 무슨 경향신문, 한겨레, JTBC, 뉴스타파 이런 곳에서 한 3, 4개월 동안 떠들게 만듭니다. 계속. 자, 두 번째,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다. 이재명은 좋은 사람이고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해요? 윤석열은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던 부산저축은행을 덮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을 덮었던 사람이다. 조우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묘하게도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의 양쪽 다 연관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천화동인의 몇 호의 소유자인가 어쩐가 어찌됐든 그래서 대장동과 연관이 됐고 부산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의 은행의 그 회장의 조카인가 그래요. 그래서 양쪽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대장동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드머니를 부산저축은행의 일부를 대출받았다.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검사가 덮어줬다. 그래서 대장동이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장동에 대자도 제대로 그 당시는 형성도 안 됐는데 고작해야 시드머니를 대출받았는데 그것을 덮어줬기 때문에 대장동 비리가 생겼으므로 윤석열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논리가 말도 안 될 뿐더러 조우영은 윤석열 대통령 만난 적이 없어요. 윤석열 검사를. 이 사람은 검찰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했고 그리고 이미 김만배라는 자는 남욱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시켰는데 남욱도 나중에 검찰에 가서 이건 김만배가 다 시킨 거다. 조우영이라는 사람 난 만나지도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 그 JTBC 기자 뉴스타파로 간 봉씨 이자가 이미 조우영을 만났는데 조우영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조우영이 윤석열 만나서 커피 타줘갖고 이걸 덮었다. 윤석열이 몸통이다. 윤석열이 몸통이다라는 말을 한겨레, JTBC, 뉴스타파, 경향신문, 오마이뉴스가 퍼날릅니다. 이 언론들이 한 번이라도 부끄럽게 지금 반성을 했나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누가 했다고요? 김만배와 신앙님이 다 만들어서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많은 어떤 기사들이 있지만 예전에 했던 기사들도 많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만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 재판의 판사가 송고 판사입니다. 와, 변호사와 검사 양쪽 다 절절절절 맸대요. 변호사한테는 변호사가 또 증거 기록을 열람을 해서 등사 절차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시간 좀 더 주세요 했더니 바로 잘라버립니다. 재판을 공판 길 일정 잡는데 길 변경 안 돼. 신청 안 받아들일 거야. 원래부터 하려고 하는 날짜에 해. 비본질적인 문제로 재판을 지연시키지 마라. 야, 이건 핵심이에요. 아시잖아요. 재판 지연하려고 지금까지
이 이재명 일당들이 얼마나 극악한 방법을 씁니까? 이거 처음부터 시작이래요. 아이고, 이거 기록 열람 등사 이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나중에 해주세요. 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수법을 다 쓰잖아요. 재판부 근데 처음부터 딱 잘라버렸어요. 아니, 그건 지금 비본질적인 문제야. 재판 지연시키지 마. 이 표현 대단히 중요한 그런 태도였다고 보고요. 검찰에 대해서도 좀 뚜렷하게 공소 사실을 적시했어야 됐다. 이게 명예훼손, 그러니까 공산당 부분, 이재명이 공산당이다라고 한 부분과 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재판부가 지적을 했어요. 이 지적은 일견 저는 또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체의 어떤 공소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결함이 있어 보이진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금 더 정밀하게 정밀하게 논리를 짜서 재판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양쪽 다 질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저는 이 재판부의 태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재판 지연 안 됩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서 질타하는 판사 무조건 저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이슈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다음 주 역시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하는 그런 소식들을 주로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권에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도 많이들 다루니까 정치 얘기는 하루 종일 또 정치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많은 또 정치 이외의 부분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진척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남은 시간도 좀 무더위에 너무 고생하시지 않게 물도 좀 많이 드시고 또 너무 찬데 계시면 저처럼 지금 감기에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갑자기 들려서 조금 고생을 하는데 차고 더운 것을 급격하게 계속 바꾸면 인체가 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송국권 본부장의 현장 정치가 이어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이종훈의 HQ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프랑스와 조스카님 늘 감사드리고요. 백계한님 감사드리고요. 박경윤님 고생 많으셨고요. 셀리맘, 김창훈, 송호행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8월의 첫날 들려드린 이종훈의 HQ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